전 세계 경제의 운명을 쥐고 있는 딱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의 의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자리를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어요. 전 세계가 정말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제롬 파월 현 의장의 시대가 이제 서서히 저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시장의 모든 시선이 딱 한 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은행을 이끌 다음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근데 재미있는 게요. 초반에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어요. 일부 언론에서 닉 라이더라는 엉뚱한 이름을 언급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이름은 바로 릭 리더입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장의 예측을 보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릭 리더의 지명 확률이 무려 48%. 다른 후보들이랑은 격차가 꽤 크죠.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숫자가 우리가 오늘 왜 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릭 리더라는 인물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부제가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 경제학 박사가 아닌 시장의 거인. 네, 기존의 연준 의장들이랑은 뭔가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암시하고 있죠.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요. 그냥 월스트리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1987년에 리먼 브라더스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2008년 금융위기 한복판을 그대로 겪었고요. 그 후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 합류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이론만 파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의 가장 치열한 최전선에서 뒹굴면서 큰 인물이라는 겁니다. 2.5조 달러.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천조 원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상상이나 되시나요? 이게 바로 릭 리더가 블랙록에서 굴리는 자산의 규모예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무게감이 느껴지시죠? 근데 이 사람의 영향력은 블랙록 안에서만 머무른 게 아니에요. 뉴욕 연방은행의 자문위원으로서 통화정책에도 한마디 하고요. 동시에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의 투자자문위원으로 실리콘밸리의 돈 흐름까지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금융, 기술, 정책 이 세 가지를 모두 잇는 정말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의 경제 철학은 어떨까요? 그 핵심을 보기 위해서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경제학자가 아닌 투자자의 눈으로 본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다를까요? 릭 리더가 최근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고 있다. 당연히 엄청난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딱 잘라 말한 거죠. 30년 만에 최고치다. 이거 더 이상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핵심 지표 하나만 간단히 짚고 갈게요.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장 볼 때 사는 식품이나 옷, 집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일상적인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릭 리더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왜 왔는지 그 원인을 4단계로 아주 명쾌하게 분석해요. 첫째, 코로나 위기로 경제가 멈춰섰다. 둘째, 여기에 대응해서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다. 셋째,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폭발했다. 넷째, 근데 공장은 멈춰서 물건을 만드는 공급망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 4가지가 딱 맞물리면서 터졌다는 거죠. 정말 깔끔한 설명 아닌가요?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죠. 이 인플레이션, 과연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쭉 계속될까요? 여기서 리더는 어느 한쪽에 서지 않고 양쪽 주장을 다 균형 있게 살펴봅니다. 공급망 문제 해결되고 기술이 발전하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이게 일시적이라는 쪽 주장이죠. 반면에 아니야, 정부가 계속 돈을 풀고 있고 노동시장 문제 때문에 임금이 올라서 물가는 계속 오를 거야. 이게 지속적이라는 쪽 주장이고요. 그래서 핵심은 그래서 어떡하라고? 잖아요. 바로 투자 전략입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가만히 놔두면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중장기 채권 같은 건 피하라고 말해요. 대신에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가격이 오르는 자산, 예를 들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에 주목하라고 조언하죠.
아주 철저하게 시장 논리에 기반한 실용적인 해법인 겁니다. 자, 이제 관점을 좀 바꿔볼까요? 이번엔 이 인선이 가진 정치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후보다도 이 정치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연준 의장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링 리더는 이미 꽤 유력한 정치인에게 눈도장을 찍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글을 두고 매우 인상적이다라고 평가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행정부가 생각하는 경제 방향이랑 이 사람이 어느 정도는 잘 맞을 수 있겠구나 하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지금 경쟁 구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시장 친화적인 릭 리더가 맨 앞에 달려나가고 있고요. 그 뒤를 좀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자는 매파 성향의 케빈 와시가 바짝 쫓고 있어요. 그리고 현 연준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러는 뭐랄까 가장 무난한 안전빵 선택지, 케빈 해시스는 충성파 후보,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실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 같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물론 릭 리더 본인은 연준의 독립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강조해왔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특정 정치 세력에 속한 충성파가 아니라는 점, 바로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인준 과정에서 정치적인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가 연준 의장이 된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른바 리더 효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릭 리더 같은 평생을 월스트리트에서 보낸 자산운용 전문가가 연준 의장이 된다. 이건 그냥 의장 한 명이 바뀌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준의 리더십과 문화 자체가 바뀌는 어쩌면 역사적인 대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자, 첫째, 시장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의장은 전통적인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이 얼마나 출렁이는지 같은 금융시장 데이터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산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의 스타일이 금리를 결정할 때 완전히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월스트리트와 중앙은행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계 경제라는 이 거대한 배를 이끌 선장으로 과연 누가 더 적합할까요? 평생 이론을 연구해온 전통적인 경제학자일까요? 아니면 거친 시장의 파도를 몸으로 직접 겪어낸 투자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앞으로 우리 모두의 경제적 미래가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